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해 국민들의 단합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국회 연설 이제 대국민 담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연설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과거에 1, 2차 북핵 위기와는 판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느끼는 북한 정권에 대한 그 본질의 심각성도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처럼 강하게 나선 적이 물론 중국은 과거와 달리 아무래도 북한을 이제 완충 국가로 끼고 가는 전략성 때문에 지금도 어정쩡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가 이제는 북한 핵 앞에서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까지 우리가 혹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여지가 강하면은 국민들도 안보교육 차원에서도 이 핵 전략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얻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지금 남남 갈등이나 국민들이 북핵에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좀 심각하게 인식시키고 국회에 가서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중대한 사안을 단합된 힘으로 한번 풀어보자.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담화문이 아닌 국회에 가서 이렇게 직접 연설하는 그런 절차를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제 턱 밑까지 온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내부 상황을 보면 단결 힘을 결집을 시켜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역량을 쏟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내부 국론 분열이라든지 또 국민의 불안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어떤 결단과 어떤 배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회라고 하는 장을 선택했단 말이죠. 국회는 글자 그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따라서 대의기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그만큼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의미가 담겨 있었고 오늘 연설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회 협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테러방지법, 인권 관련 법안, 경제 관련 법안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그걸 통과시켜 주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아마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띈 점이 이제 북한의 퍼주기식 지원은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북한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북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이제는 햇볕 정책은 거의 폐기 수준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국민이라도 조금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언론지상에 나온 자료들만 판독해 봐도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필요할 때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정부로부터 물자나 현금을 얻어가고 또 전략상으로 우리 압박할 때는 대남 강경 군사도발 또는 제3자를 통한 협박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은 그런 얻어가기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칼기 폭파 사건, 아웅산 폭파 사건 그리고 최근에 연평도 천안함 폭침 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 그다음에 또 우리 대북 정책의 강경 노선 또 대화 퍼주기 이런 뭐 악순환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제3차 북핵위기나 4차 북핵위기 좀 3차 미사일 발사 4차 미사일 발사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과거하고는 판이 다르게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나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생존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 핵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생존권은 더 이상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다. 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북한 정권이 서독이나 동독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유럽식 사회주의라든지 혹은 집단지도체라는 과거의 공산주의 다른 나라 모델만 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정말 독특한 정권 아닙니까? 네. 지금도 알다시피 요즘 피의 숙종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3대 세습으로 전체주의 왕조 정권처럼 21세기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혹독성, 폭력성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북한 문제를 앞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박한 인식에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파라다임이 바뀌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글쎄요. 지금 오늘 이제 연설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를 뭐 바꾸겠다라고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야당 지도자들과 국회의장과 만남 그 자리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언급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결국 그렇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 국민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쪽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한쪽은 보다 많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는 노력들을 해왔단 말이죠. 대화라든지 또는 드레스덴, 오늘 그 연설에도 나왔습니다. 드레스덴 선언 또는 경원선 복원을 위한 시도,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쭉 추진해왔던 대북 교류 협력, 특히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도 그동안 9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 30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들을 꽤 많이 했고요. 그래서 후자 쪽의 노력이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바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판단했다. 따라서 앞에 부분 안보,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튼튼한 안보는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의지를 꺾어내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를 꺾는 방법으로서 개성공단의 중단이라고 하는 어려운 결단, 용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고 높아지는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러와의 연대 거기 연장선상에서 사드 도입이라고 하는 문제도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전면 중단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홍영표 장관의 최근 발언과 지금 좀 맞물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통령 말씀은 사실에 입각한 발언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현실이니까요.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그 공단 근로자 약 5만여 명의 공단 근로자에게 직접 봉급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이 강력히 반대해가지고 직접 돈을 못 줬단 말이죠. 그 돈이 북한 노동당, 소위 말하면 서기실, 39호실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흘러 들어간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하는 부분이죠. 네. 그건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죠. 북한 내부의 뭐 자금 흐름을 우리가 추적하기 어려운 거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홍영표 장관의 언급은 이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들어간 이 돈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 이를테면 업적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금, 우상화, 핵미사일 개발도 물론 통치 업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것. 네. 이제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제 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흘러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것이 쓰여진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쓰여졌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내부에서 그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정쟁화시키고 그것을 어떤 정치권의 반사이익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시도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 오늘 국회 연설에도 나왔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지금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걸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그 증거를 만약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건 국익상 적절치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자꾸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오늘 대통령 연설에도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예. 참 안타까운 게요. 북한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회주의 정권을 하더라도 좀 정상성에 가까운 정권 같으면 그 예산을 뭐 어디 전용한다 이런 게 있지만 북한 정권 자체가 지금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서기실에서 누가 어디서 쓴지 물을 수도 없고 그거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5억 달러, 9억 달러, 약 14억 달러가 쓰여졌다는 그 돈 어디 가서 쓴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간 그동안의 많은 지원들이 쓰였다는 건 상식을 가진 국제사회의 어떤 전문가라는 우리 국민이라도 알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동안의 그런 논쟁은 제가 보기엔 정말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이 시점에서요.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뭐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걸 인정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에드 로이스 하원 의원도 그런 상황들을 언급했어요. 개성공단이 돈이 몇백만 달러가 지금 북한의 통치자금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해서 유로뉴스하고 인터뷰에서도 개성공단과 기타 지원하는 많은 대한민국의 그런 현금 지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의혹이 있다.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새삼스럽게,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나 미국이나 국제사회나 유엔을 통한 그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제재는 그래도 북한이 혹시 변하지 않을까 여지를 놓고 보아온 거지 그걸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네.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북핵 문제를 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북풍 의혹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연설의 키워드는 저는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단합을 호소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국론 분열 때문에 외침을 당하고 또는 나라를 잃고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도 유사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김정은의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계에 봉착이 됐기 때문에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실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이다. 그것이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여야가 이 상황을 놓고 이걸 무슨 곧 있을 총선의 정치적인 이익으로 다시 말하면 국민의 표를 뭔가 얻으려고 꼼수로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아마 양쪽 다 저는 패배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의 안위, 국민의 안전 그걸 생각하는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호소가 된다면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표로 연결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북풍이다 아니다 그런 정쟁의 논란보다는 정말 핵심 원래의 사태의 본질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사드를 도입하는데 네. 중국이 중국이 반대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하나가 돼서 미국과 일본과 역량을 합쳐나가는 상황이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말싸움 할 때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급하신 대로 이제 사드 배치 협의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는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여쭈고 싶은 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줍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국민들 우리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신이 무장되고 국방력이 강화될 때 우리 의방들도 힘이 돼서 더불어 지키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과거 냉전시대에 뭘 해줬어요? 21세기 판이 바뀌었어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적으로 북한하고 엮여 있습니다. 북한과의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북중 우호 협력 조약도 보면 아직까지 중국은 북한의 군사동맹 국가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안보의 근간을 이루기는 한미동맹이라는 그 좋은 틀을 잘 활용해서 그걸 필요하면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를 우리가 유대를 강화해서 얻어내는 이런 전략이지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우리의 안보를 갖다 중국이 뭐라고 한다 러시아가 뭐라고 한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네. 제일 무서운 것은 안보 불감증이에요. 야당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미사일 발사가 인공위성 발사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엄 어느 교수입니까?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있습니다. 저 하버드 대학에 그 학장을 지내셨는데요. 그 케네디 스쿨에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책 핵 테러리즘의 책에서 미국 외교 정책 역사 230년의 외교 정책 역사 중에서 북한 핵을 막지 못한 것은 미국 역사의 가장 큰 실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저명한 국제정치학자가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지엄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야당 의원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나는 이 인식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네. 사드 문제 말이죠. 뭐 레이저 광선이 있다. 뭐 이거 핸드폰 전자판도 못한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우리가 크게 지키는 큰 산을 이야기해야지 무슨 산 하나에 있는 나무에 풀포기 이야기해서 지금 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센터 선생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드 문제 뭐 중국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외교적인 관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건 중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이 내정 불간섭 원칙과도 괴리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2척, 3척 늘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사일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보고 하라 마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국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안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를 표명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사드는 역시 우리 국민들도 거의 70% 가까운 분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국민의 우리 영토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일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별로 조금 반대 의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 또 군이 우리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고려해서 높은 산지 이 기본적으로 효용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전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서 언급을 했듯이 정말 하나된 힘을 발휘했을 때 작년 8월에 목함 지뢰 도발, 포격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됐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김정은이가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나와서 결국 합의를 이뤄낸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주면 김정은이가 이제는 어떤 형태로도 국론 분열이나 한미동맹의 이관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할 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마침 오늘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가 있거든요. 이 사드 배치 문제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팽팽하게 양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 상황이 타개가 될까요? 아니, 상황이 타개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주권의 문제고요. 한중 외교차관 회의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FTA를 통해서 중국도 대한민국 필요해. 우리만 중국의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협조 없이 중국의 경제 발전 어렵습니다. 앞으로 통일 이후에 동북 삼성까지 봐야 되는 전략적인 파트너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북한 정권이 저게 오래 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저 체제가 오래 가리라고 보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미 북한 붕괴 이후에 한반도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차관끼리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우리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몇 번은 반대할 수 있어도 우리가 밀어붙이는데 중국이 무슨 명분으로 더 이상 반대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도 외교부 출신 외교관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은 외교는 의전과 명분을 가지고 싸움인데 우리 국익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무슨 돈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사 여탈권은 우리가 책임진다는데 중국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 없습니다. 네, 다시 국회 연설로 돌아가서 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과 테러 방지법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처리가 가능하는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하면 국회의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원들 우리가 1년에 수억 원씩 월급 주면서 비서관들까지 왜 뽑아놨습니까? 그럼 국회를 중단시켜야죠. 만에 하나 이거 통과 안 시킨다면 저는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지원만 사태, 테러방지법,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과하는 거, 북한 인권법, 북한의 독재 정권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다수 2,300만 우리 동포들의 안전과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국회에서 왜 반대를 합니까? 당리당략으로 정쟁으로 이 문제를 쓰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저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도 안 하면 이런 국회 뭐하러 줍니까? 저는 국회 해산운동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계약 법안 처리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경제 문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셨잖아요. 서비스 관련법이 왜 중요한 것인지, 노동개혁법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런 언급들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수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의 어떤 파행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선진화법을 만들고 그걸 야당이 악용을 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그때 찬성해 준 여당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 경제가 활성화돼야 그 활성화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역시 중국에도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외교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진전시킬 수 있고 특히 젊은이들 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한다면 야당이 비록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국회 선거구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같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통과를 시켜서 네.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3분여간 독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들 오갔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김종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분인데 그랬죠. 그 이후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해 그분을 쓰시지 않으시고 다시 만났는데 뭐 의례적인 덕담 이상의 어떻게 뭐 사람인데 그래도 감정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심정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